조울증 진단 자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우울증 자체가 한번 진단을 내리면 그것이 계속 그 진단으로 가는 진단적 안정성, 다이그노스틱 스테빌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의 30~40%는 10년 뒤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울증 환자의 48%는 진단 전에 한 3명 정도의 의사를 거치고 우울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 50%는 조울증 스펙트럼 장애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우울증으로 진단 내리는 것이 끝까지 우울증의 가능성보다는 꽤 많은 퍼센테이지는 조울증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나간다는 부분이겠죠. 근데 조울증 자체의 자살 위험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를 맡은 이현정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그 자료를 보시면 조울증 환자의 높은 자살 위험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양극성 장애 환자의 한 절반까지 맥시멈 자살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쓸 때 조울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소아청소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청소년 우울증에 SSRI 항우울제를 썼을 때 자살을 하면 법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레벨까지 이제 미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살은 중독과도 밀접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자살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알코올 중독 자체는 우울 조울증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최진실 씨도 술을 드시고 자살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 저희 센터에 야간에 전화하시는 분들의 66%가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하교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0%는 자살을 상담하러 자살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66%가 술을 마시고 전화했다는 얘기고요. 그 자살 시도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를 하는 마취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 내원 자살 시도자의 연관성은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를 보면은 술 마시고 오신 분들이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한 39.5%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러시아의 1956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 50년을 쭉 조사해봤더니 음주 소비량, 술 소비량과 자살률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그 음주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살뇌, 수사이드 브레인이라는 뇌의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을 유발하는 뇌, 자살을 명령하는 뇌는 존재하는가? 라는 관심에서 비롯된 연구겠습니다. 보자면 많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두엽 중에서도 오비토프론탈 코텍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정신의학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브레인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정신의학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해법을 바이올로지,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조적인 기능적인 문제가 자살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셜 디스어프로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에 이 뇌가, 자살자들의 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즉각적인 만족을 가지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미래에 좀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 뇌에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을 때 그 뇌를 봤더니 기능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살 시도는 반복됩니다. 이런 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살 시도가 반복될수록 더 심각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에 중독되어 갈수록 용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도박을 할 때 도박에 베팅하는 액수가 점차 커지는 것처럼 중독적 질환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을 일부 자살 시도자들에게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유병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자살 시도에 대해서 유병률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래 여기 없군요. 우리나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는 연간 4만 명 정도인데 자살 시도자의 10%만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다고 보통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 명 정도가 1년에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인데요. 40만 명은 전 인구의 약 0.8%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 중에 한 10에서 15%, 아무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년 내에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열병과 조울증의 자살 시도자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위험도가. 아까 제가 조울병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넘어간 데 있어서 또다시 이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넘어갔건 아니면 조울증 자체건 자살 시도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여기 그래프를 보면 뚝 떨어지죠. 남자, 여자인데요. 남자뿐만 보겠습니다. 자살 시도 후에 퇴원했는데 정신분열병과 조울병, 점선이 정신분열병이고 이게 조울병입니다. 이 두 가지 양대 질환은 자살 시도 후에 퇴원한 다음에 25년 동안을 쭉 조사해봤는데 첫 1년 동안에 결국 다시 죽는 분들의 7~80%는 첫 1년 동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전체 자살 시도자, 조울병과 정신분열병을 자살 시도하신 분들 중에 25%는 첫 1년 동안에 돌아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의 자살 시도는 또는 정신분열병의 자살 시도는 다른 자살 시도보다 훨씬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정신과를 아우르는 이런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모형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수적인 정책, 사업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 행위 자체를 질병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자살 시도가 자살 사망자가 사망 원인의 4위입니다. 이건 이제 사망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교통사고를 빼놓고는 다 질환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 그다음에 간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살은 사망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살 시도 자체를, 자살 행위 자체를 혹시 질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의문,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0.8% 유병률을 보이고 그 중에 한 4에서 10% 정도가 사망하시는, 자살 시도자 중에 한 10%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 그리고 중독성 질환의 특성을 일부 보이고 어떤 톨러런스, 뭐죠?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보상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우울증이 결국 진행되다 자살하는 우울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우울증과 한 7~80% 정도 동시에 공존 질환의 개념으로서 어떤 독립된 디지즈 엔터티, 질환군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살 중독의 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약간 자살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이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적절한 방어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까 말한 역치죠. 스트레스홀드입니다. 결국 자살 행위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지 않겠는가. 이 자살 사망은 이런 자살 행위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다소 엉뚱하지만 그런 의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극히 일부의 우울증 환자만 자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됩니다. 결국 우울증 환자 중에 그 자살에 대한 역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시도를 하게 되고 죽을 것이니까요. 극히 일부의 실업자 중에서도 그 트레시홀드를 넘는 사람이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따옴표를 쳤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죽음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신분열병 환자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은 왜 정신이 이상해졌어? 왜 사이코틱해졌어? 라고 할 때 물론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관련 심리적인 원인, 심리적인 이유, 성장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하지만 질환 그 자체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전의 성장 배경이나 심리적인 요인들을 검토를 하고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꼭 병이 생겼다라고 단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나 왜 저걸로 자살 시도해? 라고 혹시나 말도 안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의 행위 자체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시홀드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분은 그 트레시홀드가 이제 낮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한 번의 자살 시도로 사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고요. 장자연 씨처럼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실은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의 자살에 대해서도 조금 관점을 고스란히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질병 모델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치료 전략은 달라질 것이냐?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의 타겟은 결국 어떤 여러 가지 죽음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레질리언스, 개인이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예방 접종이 개념에 필요할 것이고요. 가족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다음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조기 발견할 것이냐, 게이트키퍼, 지킴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시도 위험이 분명히 감지되는 경우에 어떻게 찾아내서 할 것이냐. 자살 예방협회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보급하고자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잘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릴랩스 프리벤션, 치료와 재발 예방에 대해서는 혹시나 자살 시도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를 중독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치료 방법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존 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리해빌리테이션, 리어저스먼트의 개념에서는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을 돕는 사회적인 관점의 도움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울,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자살의 주요 원인적인 요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울증의 치료 과정은 조울증과 연관해서 항상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살은 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독성 질환 자체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살 시도를 했던 대상자를 보는 경우에는 더 주의 깊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나 조울증 환자의 자살 시도 경력은 초강력 울트라 고위험 모드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문화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의료인으로서 실천 가능한 가치로서의 질병 모델 역시 충분히 가치 있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